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봉수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마을엔 밤만 되면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사람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짝짓기를 한다며 벌벌 떨고 다녔다구먼요. 봉수마을은 경상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마을 주변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불면 댄잎들이 서로 부딪혀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바람소리 아냐? 라고 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마치 남녀가 은밀한 정사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댄잎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우요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밤마다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냈어요. 그런 괴담이 무성할 때쯤 한 바보 머슴이 들어와서 벌어진 기막힌 일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산중 봉수마을은 사방이 댄잎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마을이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20채 남짓이었고 대부분 농사나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단연 윤희 마님이 사시는 댁이었어요.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거든요. 대문에는 윤씨 문중의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와 배나무가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윤희 마님은 28배 나이로 아직 꽃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구먼요. 키는 적당히 훤칠하고 눈은 맑고 깊어서 마을 사람들이 한번 보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어요.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부드러웠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같이 윤기가 흘렀지요. 특히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참으로 매혹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후로는 항상 단정한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만 입고 다니셨어요. 성품이 워낙 엄숙해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마을 사람들은 윤희 마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윤희 마님의 남편은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경위가 좀 이상했어요.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났다가 길에서 마적대를 만나 죽었다고 했는데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요. 윤희 마님의 오라비도 그 무렵 의문사를 당했어요. 역시 한양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강도를 만나 죽었다고 했어요. 형제가 연달아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윤씨 집안에 무슨 애군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윤희 마님은 그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큰 댁을 지켜나가고 계셨어요. 집안일은 오랫동안 함께 지낸 하녀 설분이가 도맡아 하고 있었고 바깥일은 늙은 머슴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마저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제 바깥일 할 사람이 없네요. 윤희 마님은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서 큰 댁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서 새로운 머슴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사내가 소개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댁에 한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삼복이었어요. 아이고 마님, 이놈이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요.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서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윤희 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장을 하신 모습이었는데 하얀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비녀 하나만 꽂으셨지만 그래도 우아한 기품이 물씬 풍겼지요. 삼복이라 했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머슴을 맞는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29이라고 합니다요. 허허. 삼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서 윤희 마님은 속으로 이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하며 한숨을 쉬셨지요. 마을 이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마님, 이 친구가 힘은 장사래요. 그리고 성격도 순해서 말썽 안 피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확실히 체격은 좋았어요. 키가 거의 6자는 되어 보였고 어깨와 가슴도 우람했어요. 팔뚝의 근육도 제법 탄탄해 보였지요. 다만 그 멍한 표정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안동 쪽에서 왔습니다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삼복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윤희 마님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서인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시라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오. 삼복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마님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삼복이 고개를 들었을 때 윤희 마님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분명 어수룩해 보였는데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디서 머무르면 될까요? 사랑채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윤희 마님은 설분에게 삼복을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설분은 25살의 처녀로 키가 작고 야무진 인상이었어요. 오랫동안 윤희 마님을 모셔서 집안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했지요. 삼복서방, 이리 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설분이 앞장서서 사랑채 쪽으로 향했어요. 삼복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윤희 마님은 혼잣말을 했어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댄잎이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어요. 어떤 이는 귀신이 정말로 나타났다며 집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도 했어요. 이게 뭔 일이래요, 정말로.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윤희 마님 댁에 바보 머슴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정작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윤희 마님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안채에서 들으니까 더욱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격렬한 몸짓을 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 윤희 마님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달빛만 마당을 비출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윤희 마님은 알 수 없는 열기를 느꼈어요. 혹시 삼복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새로운 머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이튿날 아침, 삼복의 첫일이 시작되었어요. 설분이 이른 아침부터 삼복을 깨워서 할 일을 알려줬어요. 삼복 서방,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죄송해요. 삼복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머리가 이리저리 뻗쳐 있어서 더욱 바보 같아 보였지요. 먼저 장작부터 패야 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하거든요. 알겠어요. 삼복은 의욕적으로 대답하고 장작 패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 산에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장작을 패려 했는데 도끼를 잡는 자세부터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안동에서 왔다고 했는데 도끼도 제대로 못 잡아? 설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켜봤어요. 삼복이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윤희 마님이 달려와 봤어요. 윤희 마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아이고 삼복씨, 어디 다쳤어요? 윤희 마님은 치마자락을 들고 뛰어와서 삼복의 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삼복의 체격이 정말 좋았어요. 팔뚝의 근육이 굵직하고 탄탄했고 손도 크고 예뻤어요. 괜찮습니다, 마님. 그냥 조금 깨물었을 뿐이에요. 삼복은 손가락을 빨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삼복이 다친 손가락을 보니까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말이죠. 윤희 마님은 자세히 살펴봤지만 정말 상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삼복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웠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마님.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윤희 마님이 삼복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삼복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윤희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시 일해볼게요. 삼복이 손을 빼자 윤희 마님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 감정이 놀란 윤희 마님은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지요. 이어서 삼복은 물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으로 나르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는 완벽했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숙련된 일꾼 같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중에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며 항아리를 박살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치 일부러 넘어지는 것처럼 우아하게 넘어졌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신기하게 피해갔어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이놈이 어찌나 어수룩한지. 삼복은 허둥지둥 일어나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 모습을 본 윤희 마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휴, 됐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라오. 정말 죄송해요, 마님. 새 항아리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마을 장터에 가면 항아리 파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 사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요. 삼복이 장터로 떠나고 나자 윤희 마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 몸놀림은 너무 민첩하고 어수룩한 척 하는데 눈빛은 또렷하고 설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님, 삼복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도끼질할 때 보니까 자세는 완벽하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뭔가 어색해요. 윤희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에요. 손도 너무 부드럽고. 손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요.
윤희 마님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화제를 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삼복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윤희 마님이 제정신인가?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귀하다지만 저런 놈을 쓰다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데 몸매는 장난 아니던데요. 맞아요.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밤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던데.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지요.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삼복의 외모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생긴 건 정말 멀쩡하던데.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윤희 마님이 혼자 지내시는데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에이, 윤희 마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삼복이 장터에서 돌아올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새 항아리를 사들고 왔는데 그 항아리가 예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어요. 마님, 항아리 사왔어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걸 사오셨어요? 윤희 마님은 놀랐어요. 시장에서 파는 항아리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실수해서 깨뜨린 거니까 좋은 걸로 사야죠.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냥 적당히요. 삼복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사실 그 항아리는 보통 머슴이 살 수 있는 값이 아니었거든요. 윤희 마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상을 차릴 때였어요. 삼복이 부엌 근처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뱀이에요. 부엌 한 구석에서 독사가 기어 나온 거예요. 설분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윤희 마님도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삼복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평소에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서 정확하게 뱀의 머리를 쳤어요. 뱀은 즉시 기절했고 삼복은 막대기로 뱀을 집어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삼복이 설분과 윤희 마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삼복씨. 윤희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삼복의 민첩한 몸놀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나?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과부 봉화댁이 삼복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봉화댁은 35의 나이로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봉화댁은 키가 좀 작지만 몸매가 볼륨감 있고 말하는 것도 능청스러워서 마을 총각들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어요. 특히 가슴과 엉덩이 라인이 뚜렷해서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하지만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봉화댁의 집은 윤희 마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마당에는 각종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봉화댁은 원래 다른 마을에서 시집왔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에도 시댁을 떠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 새로운 머슴이 누구래요? 봉화댁은 마을 아낙네들과 빨래터에서 만날 때마다 삼복 얘기를 꺼냈어요. 윤희 마님 댁에 온 삼복이라는 놈이에요. 그런데 좀 바보 같더라고요. 바보? 그런데 덩치는 괜찮던데요? 맞아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봉화댁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덩치 좋은 바보라니 그런 남자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조종하기 쉽고 몸은 좋고 어느 날 봉화댁이 윤희 마님 댁 마당으로 찾아왔어요.
계란 몇 개를 가져온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삼복을 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때 마침 삼복이 나무를 나르고 있었어요. 굵직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남성적이었어요.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팔뚝,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저고리, 집중한 표정까지 봉화댁의 눈이 번쩍했어요. 어머나, 이 서방 어깨가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쌀가마보다 묵직한 걸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봉화댁은 농을 건네며 웃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삼복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봉화댁 마님, 그런 말씀은. 허허, 서방이 부끄러워하시네요? 남자가 그럴 게 뭐 있어요? 봉화댁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삼복의 팔뚝을 슬쩍 만져봤어요. 예상대로 단단하고 탄탄했어요. 근육의 탄력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봉화댁은 내심 흥분했어요. 어머, 정말 단단하네요. 이런 팔로 저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봉화댁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유혹의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삼복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봉화댁. 그때 윤희 마님이 안채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윤희 마님은 안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봉화댁이 삼복을 만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속이 뒤틀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 마님이셨어요? 그냥 삼복 서방이 워낙 건장해 보여서 농담 좀 했을 뿐이에요. 봉화댁은 태연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윤희 마님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지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삼복 씨, 할 일이 많으니까 어서 가세요. 네, 마님. 삼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봉화댁이 또 한마디 했어요. 마님, 혹시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허허, 과부끼리 눈치 볼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말에 윤희 마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요? 그럼 저는 괜히 오해했네요. 봉화댁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윤희 마님이 분명 삼복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윤희 마님은 삼복을 불러 당부의 말을 했어요. 삼복 씨, 봉화댁이 자주 찾아오는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과부의 집에는 말이 많은 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님. 삼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윤희 마님은 삼복의 목덜미에서 묘한 향기가 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평범한 머슴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은은한 향이었거든요. 마치 귀한 향나무나 침향 같은 향이었어요. 이상하네. 저 사람한테서 왜 이런 향이? 윤희 마님은 의아해했지만 그 향기가 은근히 좋았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댄잎에 이슬이 맺힌 어느 밤이었어요. 윤희 마님이 안채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복서방 혹시 안 주무세요? 봉화댁의 목소리였어요. 윤희 마님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봉화댁이 평소보다 파격적인 차림으로 사랑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고리 고름을 느슨하게 매서 어깨선이 드러나 보이고 치마도 평소보다 짧게 입었더라고요. 달빛 아래 봉화댁의 실루엣이 야릇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아, 봉화댁 마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삼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듯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는데 윤희 마님은 그 목소리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요.
혹시 이리 와서 제 방에 불이라도 지펴주실 수 없을까요? 봉화댁은 삼복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본 윤희 마님은 가슴이 조급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복이 봉화댁을 따라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봉화댁 마님, 이런 건 좀. 왜요? 남자가 그렇게 소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무섭다는데. 봉화댁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삼복의 가슴팍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몸을 바짝 붙여서 삼복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윤희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삼복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어수룩하던 모습과는 달리 묘하게 단호한 눈빛으로 봉화댁을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봉화댁 마님, 밤이 깊었으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은 옳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 어수룩한 삼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요. 봉화댁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바보 같던 삼복에게서 이런 단호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 서방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럼 언제쯤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건가요? 마님, 부디 돌아가세요. 삼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랑채 문을 닫아버렸어요. 봉화댁은 어이없어 하며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더욱 삼복에게 관심이 생겼지요. 뭔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네. 더 재미있어졌어. 윤희 마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삼복이 봉화댁의 유혹을 거절한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삼복의 변한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나? 다음 날 윤희 마님은 우연히 삼복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유려한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윤희 마님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삼복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끼를 들어 올릴 때의 어깨선, 내려칠 때의 허리 움직임,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삼복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고리가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으면서 몸의 선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지요. 윤희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고 눈은 삼복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바보 머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눈빛은 어째 이리 깊은 거지? 삼복이 잠시 쉬면서 땀을 닦는 모습도 우아했어요.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세련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삼복이 고개를 돌려 윤희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삼복의 눈빛이 또렷하고 깊었어요. 분명 바보라고 했는데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윤희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창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희 마님은 삼복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삼복의 그 깊은 눈빛과 우아한 몸놀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머슴 하나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삼복의 그 매력적인 모습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윤희 마님은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지요. 며칠 후 삼복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본 윤희 마님은 더욱 놀랐어요.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동작이 마치 무예를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힘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나? 윤희 마님의 마음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삼복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어느 날은 삼복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또 어느 날은 삼복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특히 삼복이 설분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 보이는 환한 웃음이 매력적이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보이는 그 미소가 윤희 마님의 마음을 두드렸지요. 아니야, 이건 안 돼. 나는 마님이고 저 사람은 머슴인데.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되는 건 아니었어요. 삼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삼복이 없을 때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어느 날 오후 윤희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삼복이 나무를 해다가 마당 한 구석에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희 마님이 빨래줄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 키가 안 닿네. 윤희 마님은 까치발을 들고 빨래를 널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삼복이 다가와서 도와주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마님. 삼복이 윤희 마님 뒤로 다가가서 빨래를 받아 널어주었어요. 그 순간 삼복의 가슴이 윤희 마님의 등에 살짝 닿았어요. 윤희 마님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삼복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고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고마워요. 윤희 마님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복도 윤희 마님의 변화를 느꼈는지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괜찮으세요, 마님? 얼굴이 좀 빨갛던데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요. 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선선한 날씨였어요. 윤희 마님의 얼굴이 빨간 건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윤희 마님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복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삼복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편 설부는 윤희 마님과 삼복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마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 설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윤희 마님 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댄잎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던 밤이었어요. 댄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 그림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윤희 마님은 안채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삼복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인가 했는데 발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창틈으로 내다보니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대여섯 명 마당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지요. 윤희 마님을 찾아라. 오라비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들은 윤희 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오라비와 관련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라비가 왜 오라비 얘기가 나와? 윤희 마님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몸을 숨겼어요. 3년 전에 오라비가 의문사를 당한 후로 그 일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관련된 원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검은 복면의 자들은 조용히 안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그것이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지요. 1번은 뒷문을 지키고 2번과 3번은 안채로, 나머지는 사랑채를 수색하라. 리더로 보이는 자가 수신호를 보내며 지시를 내렸어요. 그들은 분명 이 집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윤희 마님은 다급해졌어요. 도망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설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삼복은 사랑채에서 잠들어 있을 터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삼복이 나타나 순식간에 윤희 마님을 안고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이었어요. 마님, 위험해요. 제 뒤에 계세요. 삼복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분하고 위험이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검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윤희 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삼복이 언제 안채로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더욱이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어디서 검을, 그리고 이 목소리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눈빛은 날카롭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누구야? 이곳에 무슨 일로 왔어? 삼복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평소의 바보 같은 말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헛소리 말고 윤희 마님을 내놔. 그 여자만 있으면 돼. 너는 방해하지 마라. 검은 복면의 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삼복의 검술은 정말로 신기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면서도 상대방들을 정확히 제압했거든요. 첫 번째 공격자가 달려오자 삼복은 몸을 옆으로 돌리며 검으로 상대의 손목을 쳤어요. 정확한 급소였고 그자는 즉시 무기를 놓쳤어요. 두 번째 공격자는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삼복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돌아서며 검집으로 상대의 명치를 찔렀어요. 으악! 이놈이 뭐야?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삼복은 검을 돌리며 둘 다 넘어뜨렸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순식간에 검은 복면의 자들이 쓰러졌어요. 삼복의 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눌러 기절시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리더가 비수를 던졌지만 삼복은 검으로 그걸 튕겨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지요. 전투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어요. 삼복은 수만 번 크게 쉬지 않고 모든 적을 제압했어요. 윤희 마님은 입을 막고 속으로 외쳤어요. 이 사람 대체 누구지? 이런 무예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보 머슴으로. 전투가 끝나고 나자 삼복은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늦었네요. 하지만 윤희 마님은 이미 삼복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삼복 씨, 당신 정말 누구세요? 마님, 그게 무슨... 방금 그 검술은 뭐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삼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마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님을 해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예요?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온 거예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삼복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요. 방금 전 삼복이 자신을 지켜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모든 일이 끝나면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은 제 말을 믿어주세요. 삼복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윤희 마님은 복잡한 심정으로 삼복을 바라봤어요. 두려움과 궁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주셔야 해요. 네, 마님. 반드시요. 그날 밤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삼복은 기절한 검은 복면의 자들을 모두 묶어두고 마을 이장에게 알려서 관청에 넘겼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의 한여 설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설부는 윤희 마님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믿을만한 일꾼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 설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였어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 설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윤희 마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설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설분의 방을 들여다보니 침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 물건들이 몇 개 없어져 있었어요. 설분아, 설분아. 윤희 마님은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설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흔적도 없었고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던 흔적도 없었어요. 윤희 마님은 걱정이 되어 삼복에게 말했어요. 삼복 씨, 설분이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디 갈 곳이 있었나요? 글쎄요, 마님. 설분 누나는 항상 마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이었는데 삼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아는 게 있는 듯한 빛이 스쳤지요. 혹시 어젯밤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설분 누나가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윤희 마님은 불안했어요. 설분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상했지만 어젯밤의 습격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봉화댁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대담한 모습이었지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봉화댁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입술에는 연지를 발랐고 뺨에도 염분을 발라서 더욱 유염해 보였어요. 봉화댁, 어떻게 알았어요? 마을에 소문이 쫙 돌았어요. 검은 복면 쓴 놈들이 마님 댁을 습격했다면서요? 그런데 삼복서방이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고? 봉화댁은 삼복을 다시 보며 눈을 빛냈어요. 어젯밤 일을 들은 후로 삼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어머, 서방이 그런 실력자였어요? 그럼 더 멋있네요. 봉화댁. 그런데 마님, 이제 설분이도 없고 마님 곁이 텅 비었죠? 혹시 외로우시면 제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봉화댁의 제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었지요. 뭔 소리예요? 윤희 마님이 갑자기 나타나 봉화댁을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삼복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말했지요. 삼복 씨, 할 일이 많아요. 어서 와요. 봉화댁은 그 모습을 보며 빙긋이 웃었어요. 어머, 마님이 질투하시는 건가요? 허허, 그럼 서방을 두고 경쟁이라도 해볼까요? 무슨 소리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윤희 마님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봉화댁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봉화댁은 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마님, 과부끼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좋은 남자 하나 놓고 경쟁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말을 들은 윤희 마님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윤희 마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내가 삼복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근데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윤희 마님은 베개를 끌어안고 고민에 빠졌어요. 삼복에 대한 감정과 의욕이 뒤섞여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사건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어요. 윤희 마님 댁에 진짜 도적대가 들었다면서? 그런데 삼복이 그놈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고? 어떻게 바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혹시 삼복이 바보인 척했던 건 아닐까? 그럼 대체 왜?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삼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지요. 마이너스. 며칠 후
삼복은 혼자서 댄잎숲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우남 스님이었지요. 우남 스님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암자에 살고 있는 승려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님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정의 은밀한 정보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스님, 그동안 조사한 바는 어떤가요? 삼복이 스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평소의 어수룩한 말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삼복 도령,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소. 설분이는 이미 박영감과 손을 잡고 있었고 윤희 마님의 오라비를 죽인 것도 그들의 짓이었소. 우남 스님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럼 윤희 마님의 남편도 그렇소. 윤씨 형제는 모두 박영감의 계략에 당한 것이요. 그들이 조정에 올린 상소문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 우남 스님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삼복에게 건네었어요. 이건 설분이가 남긴 거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삼복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박영감이 쓴 서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읽고 삼복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요. 첫 번째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윤씨 오라비가 우리의 밀통을 알아차렸다. 그를 제거하고 윤희 마님의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설분이를 통해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때가 되면 풍산 외인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두 번째 서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윤씨 남편도 제거했다. 이제 윤희 마님만 남았다. 그 여자만 없애면 윤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다. 설분을 잘 활용하라. 세 번째 서찰에는 설분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설분에게는 아버지의 복수라고 말해라. 그래야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설분의 아버지도 우리가 죽인 것이다. 모든 것은 윤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삼복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윤희 마님의 오라비와 남편을 죽인 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설분까지 이용했다니. 그렇소. 그리고 박영감의 손등에 난 상처를 봤소? 그건 청룡도의 배인 상처요. 분명 오라비님께서 마지막에 저항하시며 남긴 증거일 거요. 우남 스님의 말에 삼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지요. 설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아마 박영감의 은신처에 있을 거요. 봉화댁의 집 근처에 있는 폐가를 이용하고 있어. 봉화댁도 연루되어 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삼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겠군요. 조심하시오, 삼복 도령. 그들은 아직 마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요. 그리고 설분은 진심으로 복수한다고 믿고 있어. 알겠습니다. 설분 누나를 설득해 볼게요. 우남 스님은 삼복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령, 이 일이 끝나면 마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오. 네, 스님. 그럴 작정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묵념을 한 후 헤어졌어요. 삼복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삼복은 봉화댁의 집으로 몰래 잠입했어요. 평소 봉화댁이 삼복을 유혹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봉화댁의 집은 조용했어요. 불빛도 없었고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삼복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봉화댁의 방에는 평소와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서찰들이 가득 담긴 상자, 금은 보화들, 그리고 무기들까지. 과연 봉화댁의 방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풍산 외인과 주고받은 서찰들,
설분이와 박영감이 함께 세운 모략의 증거들이 가득했지요. 첫 번째로 발견한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봉화는 삼복을 유혹하여 무력화시켜라. 그자가 광군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독을 사용하라. 두 번째 서찰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 마님을 납치하여 풍산으로 데려가라. 그곳에서 처리한 후 재산 분할을 시작한다. 봉화의 몫은 전체의 3할이다. 역시 그렇구나. 삼복이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알아냈구나, 삼복아. 돌아보니 설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지요. 차가운 눈빛과 손에 든 칼이 그녀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설분 누나,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마님께 그토록 충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삼복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충성? 허허,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아왔어. 내 아버지를 죽인 윤씨 집안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야. 설부는 칼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어요. 내 아버지는 윤희 마님의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나는 복수의 칼이 되기로 했던 거야. 누나, 그건 박영감이 꾸민 거짓말이에요. 누나 아버지를 죽인 것도 박영감이에요. 삼복이 서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서찰을 보세요. 박영감이 직접 쓴 거예요. 누나를 이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복수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설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박영감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그때 박영감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창백했지요. 모든 게 끝났구나. 삼보가, 넌 대체 누구냐? 평범한 머슴이 아닌 건 분명하다. 박영감은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정에서 파견된 은밀한 관리입니다. 윤희 마님의 오라비께서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왔었지요. 삼복의 정체가 드러나자 박영감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구나. 풍산 외인들과의 밀통도, 윤씨 집안 재산 강탈 계획도. 영감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분이 놀라며 박영감을 바라봤어요. 설분아,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내가 시킨 일이야. 윤씨 집안과는 상관없어. 박영감의 고백에 설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우리의 밀통을 눈치채서 제거한 거야. 그리고 너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거지. 설부는 칼을 떨구며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였어요? 마님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박영감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설부는 절망에 빠져 흐느꼈지요. 아버지, 제가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니, 복수할 상대가 잘못되었어요. 삼복은 설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설분 누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누나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복수의 칼이었어. 하지만 그 칼 끝에 나 자신을 찔렀어. 설부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뒤돌아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설분 누나. 삼복이 뒤쫓았지만 설부는 이미 마을 뒤편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절벽 끝에 선 설부는 마지막으로 삼복을 바라봤어요. 삼복아, 마님을 부탁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어. 진짜 아버지 곁으로. 누나 안 돼요. 하지만 설부는 이미 절벽에서 몸을 던진 후였어요. 삼복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복서방, 정말 대단하시네요. 돌아보니 봉화댁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봉화댁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연루? 글쎄요. 저는 그냥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에요.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요. 봉화댁은 의외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희 마님을 해치려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방을 유혹해서 무력화시키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봉화댁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튿날 아침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윤희 마님은 삼복을 불러 물었어요. 삼복씨,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설분의 죽음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컸거든요. 삼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윤희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조정에서 파견된 은밀한 관리였어요. 마님의 오라비께서 올린 상소문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왔었지요. 윤희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바보 머슴인 것도 저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님. 삼복은 고개를 들어 윤희 마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임무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마님을 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마님뿐이었어요. 삼복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임무였어요. 박영감과 풍산 외인들의 밀통을 조사하고 윤씨 형제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윤희 마님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평소에 바보인 척한 것도 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마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삼복은 일어나 윤희 마님을 품에 안았어요. 윤희 마님은 처음에는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삼복의 따뜻한 품에 몸을 맡겼지요. 마님,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삼복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도 이미 당신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으로 광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선두에는 조정의 포졸이 서 있었지요. 정삼품 어모장군 김삼복 도령께 조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포졸은 황금색 직첩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로 정삼품 어모장군에 임명하노라. 또한 윤희 마님과의 혼인을 허가하노라. 윤희 마님은 깜짝 놀라며 삼복을 바라봤어요. 삼복씨, 당신이 정말로 벼슬아치였구나. 마님, 이제 떳떳하게 마님을 아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삼복은 다시 한번 윤희 마님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이런 결말이 있었구먼요. 돌아보니 봉화댁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요염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장군님께 추파를 던진 거였네요? 아이고, 창피해라. 봉화댁 마을에 좋은 총각들이 많잖아요. 허허. 삼복이 웃으며 대답하자 봉화댁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새로운 서방을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장군님만큼 멋진 남자가 또 있을까요? 봉화댁,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윤희 마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었지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인물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그동안 바보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삼복을 다시 보며 감탄했어요. 윤희 마님은 삼복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삼복 씨, 제 남자. 정말 삼복이 맞구나. 마님, 평생 마님만을 섬기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윤희 마님 댁에는 더 이상 괴이한 소문이 돌지 않았고 대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몇 달 후 삼복과 윤희 마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멀리서도 하객들이 찾아왔지요. 혼례식 당일 윤희 마님은 화려한 원삼을 입고 계셨어요. 빨간 치마에 금실로 수놓은 저고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삼복도 정삼품 벼슬아치에 걸맞는 관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마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삼복 씨도 정말 멋져요. 처음 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처음과 똑같아요. 혼례 잔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삼복의 동료 관리들, 윤희 마님의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봉화댁도 혼례식에 참석했는데 새로운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수수하지만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쪽을 찌고 왔더라고요. 마님, 정말 축하드려요. 서방, 아니, 장군님도 축하드리고요. 고마워요, 봉화댁. 그런데 봉화댁도 참 예뻐 보이네요. 허허,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마을 이장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마을 옆 마을에 착한 호라비가 한 분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은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봉화댁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혼례 후 며칠이 지나자 삼복과 윤희 마님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삼복은 정삼품 벼슬아치가 되었지만 윤희 마님과 함께 마을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마님, 한양으로 가서 살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가 만난 곳이고 추억이 깃든 곳이잖아요. 그럼 저도 여기서 마님과 함께 살겠어요. 삼복은 조정에 청원서를 올려서 이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삼복이 이 지역의 수령이 되자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도적대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삼복의 무예 실력과 조정의 후원 덕분에 이 지역은 매우 안전해졌지요.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어요. 삼복이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수확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장군님 덕분에 올해 수확이 작년에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 만든 수로 덕분에 가뭄 걱정도 없어졌고요. 마을 사람들은 삼복에게 감사하며 살았어요. 세 번째로 마을에 학당이 세워졌어요. 삼복이 사비를 들여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만들었고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아이들아,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보자. 네, 선생님. 삼복은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났어요. 아이들은 삼복을 존경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설분의 죽음 이후 삼복과 윤희 마님은 그녀를 위한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어요. 설분이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설분아,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게. 윤희 마님은 설분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함께 지낸 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설분 누나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마음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삼복도 설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만약 좀 더 일찍 진실을 밝혀냈다면 설분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설분을 기억해 주었어요. 그녀가 비록 마지막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